자, 일단은 오늘 내각의 업무 여기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각의 업무 필기할 부분도 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자, 행정부인 내각이 행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의원 내각제에서 여기서 법률안이랑 예산안을 직접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률안은 법률의 초안이고 예산안도 말 그대로 예산의 초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왜 그 행정부가 제출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용할 돈이잖아요. 결국은 행정부가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국회에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랑 연결해서 말하면은 법률의 최종 결정인 입법도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도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초안은 내각에서 행정부에서 제출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참고 사항으로서 이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요. 미국은 좀 예외적인데 미국은 그 예산안을 하원에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작성을 하원에서 시작을 하고 물론 그 가운데에 행정부의 뭐 의견 안을 받긴 받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법률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체 법이 되는 것의 80%를 내각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의원 내각제 중에서도 특이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 행위는 아니다. 이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법 행위는 아닙니다. 입법행위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입법행위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률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법률을 집행합니다. 법률을 실제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률을 보완하는 정령을 제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내각에서 만드는 명령을 정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명령.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만드냐라고 했을 때, 입법부의 법률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명령이 필요하다.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말해보죠. 자동차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면은 행정부가 만드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에서 6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때 국회는 모든 상황에 대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일반적인 그런 포괄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헷갈리는 영역일 수 있어요. 최고재판소, 상급재판소의 장관이나 재판관에 대한 지명 혹은 임명 이것을 내각에서 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써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최고재판소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긴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각이 지명을 합니다. 내각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천황이 임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최고재판소 나머지 14명 재판관, 일반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 지명 절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 절차가 없고 바로 내각이 임명을 합니다. 내각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사실은 기억해도 되는데 정확히는 형식적이지만 천황이 승인을 하는 권한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내각이 임명을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급재판소의 재판관. 하급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최고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 그러니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될 뭐 간이재판소, 모든 가정재판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급재판소입니다. 여기에 재판관들은 최고재판소에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은 한 단계씩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무게감이 임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장관한테 천황이 임명을 해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대우를 해준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국과의 외교 관계 형성 및 조약 체결. 이거 당연히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외교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을 하고 이런 것들 다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각의 업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 써 있는데 내각의 특징. 여기는 좀 별표를 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각의 특징. 중의원하고 참의원이랑 둘 다 있다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의원뿐입니다.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하면, 그리고 이제 내각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총사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총리랑 강료들이 모두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안 할 거면 10일 내로 중의원을 해산시켜야 한다. 이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중의원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했어요. 해산시키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40일 내로 총선거를 실시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내각 불신임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수상은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의원이 아마도 다음 주에 해산이 될 예정이고 아마도요. 그러면 40일 내로 총선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중의원을 뽑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중의원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새롭게 중의원을 뽑으면은 다시 한번 어디가 다수당이 되는지가 새롭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일본은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수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자동으로 수상이 되지만 일본은 지명 절차가 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중의원 중에서 누구를 수상으로 할지 지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다수당의 대표가 됩니다만 참의원도 중의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수상으로 할지 지명을 하고 이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특별국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수상이 뽑혀지게 되겠죠.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숫자로 하면은 10, 40,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 40, 30. 자, 그 다음에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의원이 해산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중의원이 해산이 되면은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된다. 이거는 참의원이 해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의원은 해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중단된다 이런 말입니다. 참의원의 회의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중의원이 해산이 되었을 때 가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중의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각이
이제 참의원을 소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긴급 집회라고 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의원 해산부터 새롭게 수상을 뽑게 되는 특별국회 전까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생기면은 내각이 행정부가 긴급 집회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집회에서 참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인데 긴급 집회에서 참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새롭게 뽑히는 그 중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새롭게 뽑힌 중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오늘 이제 다음 시간이나 좀 있다가 중의원이 참의원에 비해서 어떤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의원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언급드렸었던 용어이긴 한데 행정부에서 즉 내각에서 총리랑 그러니까 수상이랑 강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를 내각회의, 카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 행정부의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방식이 만장일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젠카이이치라고 표현하니까 젠카이이치 꼭 기억을 하시고 전회일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각의 결정, 카크기 캣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어, 뭐랄까, 그, 예전에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든가, WTO, 세계무역기관의 이전에 가트라든가, 거기에서도 만장일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국가라도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반대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각 의회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자,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수상이 자기 마음대로 강료들을 뽑고 자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상이 자기가 강료들을 자유롭게 뽑고 자유롭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기에서 수상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수상이 언제든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의 방식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각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국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어, 아이고, 다시. 유일한 입법, 법률 제정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입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국회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중의원이라는 게 있고, 슈기잉, 그리고 참의원, 상기잉이라고 합니다. 슈기잉과 상기잉으로 구성되면서, 일단은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 중의원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4, 6, 5, 그리고 2 곱하기 4는 8 해서 465명이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은 248명, 중의원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좀 보죠. 어, 동의원, 중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그리고 중의원은 해산될 수 있습니다. 4년을 몰고 채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자, 그러니까 중의원이 내가 부신임을 했을 때 수상이 역공을 해가지고 해산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각 부신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상은 언제든지 요번에 1월 23일에 아마 있을 중요한 해산처럼 언제든지 해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참여는 248명인데 임기는 6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 3년마다 50%씩 뽑는다. 그러니까 124명씩 3년마다 교체를 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교대가 되기보다는 연속성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앞에 배웠던 나라랑 좀 비교를 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에서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하원이랑 상원이 있는데 상원이 이제 100명 이제 각 주에서 2명씩 50주 각 주에서 2명씩 뽑으니까 이제 100명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2년에 3분의 1씩 뽑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3명, 33명, 34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3명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랑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5단원에서 우리 5단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지만 중의원 선거를 할 때 중의원을 뽑을 때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로도 뽑고 비례대표제로도 뽑는다. 그래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한 구역에서 한 명만 뽑는다, 1등만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어떤 구에서 1등만 당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선거구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울 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득표율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례를 해가지고 이제 의석을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의원. 그다음에 참의원은 선거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소선거구랑 대선거구가 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은 대선거구제가 없는데 참여원은 대선거구제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소선거구랑은 다르게 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구역에서 여러 명 뽑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예고를 했었던 중의원의 우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도 중의원에 대한 우월도 좀 별표를 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법안 제출 관련해서 중의원하고 참의원이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법안 제출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법안 제출은 내각에서 주로 합니다. 주로. 내각에서 주로 제출을 하는 법률의 초안 관련해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다를 때 양원협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룰 내용인데 양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협의회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협의를 통해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중의원의 3분의 2로 가결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중의원의 3분의 2로 가결.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중의원의 뜻에 따르겠다 하니까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여기서 좀 나중에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제출 관련해서
의견이 달라도 양원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견이 다르면은 여기 써 있는 이거를 바로 하면 돼요. 중의원에서도 표결을 했어요. 근데 참여원에서도 표결을 했어요. 근데 의견이 달라요. 그때 중의원이 다시 표결을 하는 겁니다. 다시 표결을 해서 3분의 2로 재가결을 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제출 관련해서는 양원협의회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두시고 예시로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중의원이 만약에 중의원이 법안에 대해서 먼저 가결을 했어요.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에 대해서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이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법안에 대해서 뭐든 하지 않으면은 참의원이 이제 부결, 이제 뭐죠? 이제 그 반대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이 무슨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참의원이 무슨 선택을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아무런 결정도 안 해요. 그러면은 참의원이 부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의원이 다시 표결을 해가지고 3분의 2로 통과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반면에, 양원협의회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양원협의회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먼저, 중의원이랑, 참의원이 있겠죠? 중의원이랑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 아래쪽에, 어, 중의원, 중의원 아래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음, 글씨로 쓸게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거친 다음에, 이제 각각 본회의가 있어요. 본회의. 여기도 본회의. 본회의를 해서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둘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여기서 있는 게 바로 양원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의원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각종 분야 관련해서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의원의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고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원도 마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양원협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양원의 협의회입니다. 협의를 하는 회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꼭 밑줄을 쳐놓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의결, 그리고 조약의 승인, 수상의 지명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양원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필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산 관련, 조약 관련, 수상 관련 양원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죠. 만약에 양원협의회 진행을 했는데도 합의가 나지 않으면은 중의원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중의원은 참여원과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냉정하게요. 그러면 참여원이 반대를 해도 양원협의회 개최해야 돼? 그럼 개최해야만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중의원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하원이랑 상원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하원이 상원보다 약간 강한 면이 나타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원이
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해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참의원이 사실상 중의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오는 사례처럼 시간 끌기 정도밖에 못한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원 위주의 국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관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일본의 행정부인 내각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예산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미국이랑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미국은 상원이 행정부가 맺은 조약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중의원도 할 수 있고 참의원도 할 수 있다. 이게 특이점. 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예, 예, 없어도 되지만, 말한 것처럼 시간 끌기 용으로 하고 있다고, 시간 끌기 용. 일부는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조약 승인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조약 승인, 마찬가지고, 방금 설명한 내용이 조약 승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은 이제 국내에서 중의원과 참여원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상원이 하는 것이죠. 예, 예산의 의결 관련해서도 중의원도 할 수 있고 참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래 써 있는 내용 먼저 보면은 예산안 선 의결권을 중의원에서 갖는다. 그러니까 중의원이 먼저 예산안 정부가 작성한 예산의 초안 관련해서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원에서 먼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의 지명 관련해서도 꼭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의원만 수상을 지명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반드시 중의원 중에서 수상이 나오는 건 맞아요. 중의원 누구 중에서 수상이 나옵니다.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고요. 그런데 참의원들도 중의원 중에서 누구를 수상으로 할지 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헷갈릴까 봐 아래 추가로 써놨는데 법안 제출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이제 양원협의회가 필수가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 중의원이 먼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반면에 예산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참의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든 뭐든 외교든 뭐든 조약이든 먼저 심의를 할 수 있고 중의원과 참의원이 동시에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만큼만 중의원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같이 하든 상관없다. 시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가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의원은 예산안에 선의결권을 갖는다. 미국의 하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각 불신임 결의.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 할 수 있다.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고 참의원은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없습니다. 참의원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문책결의 말 그대로 책임을 묻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냉정하게 이것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 내각이 무시를 해도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퇴시키지도 못하고 뭐 참여는 어차피 해산을 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참여원이 문책 결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언론에서 이제 참여원이 정부를 향해서 내각을 향해서 문책 결의를 했다고 대서 특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각의 정부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겠죠.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의견이 있을 뿐 어떻게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국회 권한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각이랑 연결을 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각도 법률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이거 그래서 입법 결정, 디케트, 의결이라고 합니다.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법률안 제출을 100 중에서 80 정도를 내각이 한다는 말은 그래도 20 정도는 10에서 20 정도는 국회에서 법률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법률안부터 국회에서 하고 최종 결정도 국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모습인데 일본이 참 특이하게도 80 정도가 이제 내각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말했었던 건데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수상은 그 대통령제에 있는 법률 거부권 이런 거 없죠? 법률 거부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각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만약에 법률에 반대를 하더라도 중의원에서 여당 선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상한테 법률 거부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내각이 예산안을 제출을 하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및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써 있는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그 4월 학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작을 4월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월부터 통상국회를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통상국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기국회라고 해서 매년 1월에 개최가 되는 거고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1월 23일 중의원 해산이 예상되는 그 날입니다. 1월 23일에 올해도 통상국회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50일이면은 1월 23일부터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 뭐 6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통상국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면은 4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사용할 돈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4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조 코카이 자체는 5월 말까지 진행을 하지만 예산은 3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언론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1월에 이제 23일에 시작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빨라도 이제 2월 초에 중의원이 다시 뽑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3월 말까지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요번에 3월 말까지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좀 그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통상국회, 그리고 아까 전에 긴급국회, 긴급집회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이것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시국회. 임시국회는 통상국회 시기가 아닐 때, 그러니까 뭐 6월부터 12월까지 뭐 다른 불러야 될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임시국회가 소집될 수가 있는데 소집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내각이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중의원 참의원 각 의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했을 때 개최가 된다. 그냥 중의원의 4분의 1이 요구를 하거나 참의원의 4분의 1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각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통상국회 기간이 아닌
6월부터 12월 중에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재판관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재판관, 사법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국회예요, 지금. 국회에는 탄핵 재판소를 설치해서 탄핵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재판관이 돼서 재판관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재판관이 그 위법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법부의 재판관이 판결을 했을 경우에는 좀 부정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이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 재판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의원 7명 그리고 참의원 7명 해서 14명이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한다 소리입니다. 네,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제가 이 4단원 일본의 정치 시스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드렸죠. 각 기관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정리를 다시 하면은, 자, 잠깐만요. 처음에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었고 여기가 입법부, 여기가 행정부, 여기가 사법부 이렇게 대놓고 각각의 지금 특징이라든가 권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뭘 말할 수 있냐면은 자 행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는 입법부를 향해서 이걸 할 수 있죠.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의원 해산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사법부를 향해서 우리 아까 전에 나왔었던 최고재판소 그리고 하급재판소 장관,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그리고 지명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행정부는 사법부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서 지금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입법부는 사법부를 향해서 탄핵재판소 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지금 우리가 정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삼권 분립에 대해서 배웠고 삼권 분립이 단순히 권력을 나눠 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은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재판소를 설치해서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수상을 지명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수상을 지명해서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그 내각을 사퇴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상 지명 그리고 수상 사퇴를 확실히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국정조사권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주로 행정부를 향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정조사권입니다. 국정조사권. 뭐냐면은 정치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죠? 있겠죠? 그래서 그 관심사에 대해서 관련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사는 주로 행정부한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이게 국정조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온 여기 화살표에는 내각 불신임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국정조사권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양 의원 모두 중의원 참여원 모두 관련자를 출두 부를 수 있고 뭔가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시킬 수 있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양 의원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뭐 둘이 의견이 다르면 양원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원협의회 협의 이런 거 관련 없이 중의원이 누구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참의원이 누구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네, 독자적으로 하면 된단 말이고 그리고 뭐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거부를 해.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 잘못된 말을 거짓말을 해.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좀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이제 나온 김에 참고로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은 자 사법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정부랑 입법부를 향해서 무기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배웠었던 위헌 입법 심사권 만약에 이제 그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라든가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헌법에 위반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사법부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위헌 입법 심사권이니까 사법부는 입법부를 향해서도 행정부를 향해서도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각각의 기관 간의 관계, 서로의 견제 수단 이것을 꼭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의원의 3분의 2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후에 국민 과반수도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헌법 개정안에 찬성을 한다는 말은 누군가 헌법 개정을 하자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 단계로 발의라고 하는 단계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발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의견을 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의원이 아까 전에 465명이었거든요. 근데 중의원 중에서 100명 이상 그리고 참의원이 248명이었는데 참의원 중에서 50명 이상의 발의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 각각이에요. 중의원, 참의원 각각 이제 의원 전체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한 국민 중에서 이제 50%가 넘으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아베 정권 때도 요 지금 적은 발의조차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일본국 헌법 할 때 배웠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 일본 내에서도 헌법 개정 특히 구조 평화 헌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 국내에서도 많고 주변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한테도 좀 예민한 문제고 하다 보니까 아베 정권 때도 사실 발의조차 시도를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좀 정치적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앞서서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동의라는 말이 승인이란 말과 같이 표현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헌법의 최종 동의자, 승인자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인 거예요. 헌법의 최종 동의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민이 과반수로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
일단 처음에 써 있는 내용이 면책특권입니다. 책임을 면하다, 책임을 피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회 안에서 발언하거나 투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안에서 발언하거나 투표한 내용.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책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체포 특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의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이제 회의 기, 회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그런데 되게 뭐 당연한 말이지만 현행 범위의 경우는 제외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실제로 지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잡아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의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은 위에랑 마찬가지 이유이긴 한데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의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의 적이 이제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체포시킬 수 있죠. 좀 악용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불체포 특권이라는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국회 동의 없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국회가 동의를 했을 때는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뭐 50%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의원 어, 또는 참의원 50% 이상. 중의원 또는 참여원에서 50% 이상 동의를 하면은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세비특권이라고 나와 있죠. 세비특권. 국회의원의 활동비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수준보다 높게 측정된다. 이렇게 써 있고, 그냥 뭐 한마디로 돈 많이 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130만 엔이라고 합니다. 뭐 1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회의원의 특권에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세비특권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입법 과정의 특징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쪽에 중의원이 있고요. 이쪽에 참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의원 아래에는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참여원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본회의가 있었죠. 본회의.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양원협의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양원협의회는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여기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있어서 국회의원은 거기 다음에 밑줄을 좀 쳐주세요.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회는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닌 인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할 때 있는 위원회겠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내각위원회, 예산위원회 이런 것처럼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시로 제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 부응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즉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 이게 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써 있는 말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곳 모두 소속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가 특별위원회에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두 곳 모두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한 말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임위원회랑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중의원 참여 각각 있는 걸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마치 그 대학교라고 했을 때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각 분야에 전공이 있다. 아래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위원회가, 다시 잠깐 이거 끄고, 위원회가 이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요 말에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위원회 중심주의, 요거 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그 비유로 이제 전공, 대학교의 전공 같은 거라고, 비유를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 환경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칩시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환경위원회에 장기간, 뭐 10년 이상 계속 국회의원을 계속 뽑히면서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위원회에 속하면 환경 관련 법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이고 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준 전문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을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위원회에서 다 끝낸단 말이에요. 끝내고 본회의가 그 다음에 있지만 본회의에서 뭐 특별하게 새롭게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표결을 한다.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투표만 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작은 모임이다. 그러면은 본회의는 큰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미 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 왜냐면은 각자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어. 근데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했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공청회, 뭐 함께 들어보는 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의견을 듣는 회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분야, 만들어지는 법률 분야에 전문가를 소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 관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함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 들어볼까? 왜냐면은 국회의원이 그냥 탁상 공론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청회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회 중심주의 이것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각 했었고, 그 다음에, 국회하고, 그 다음에, 재판소입니다. 오늘 아마 재판소까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재판소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이제 지방자치,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재판소 오늘 마지막으로 집중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재판을 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소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민사재판은 말 그대로 개인 간의 일입니다. 개인 간의 일.
그래서 여기서는 원고와 피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쪽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써 있죠. 사회 전반에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돈 문제 이런 거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원고랑 피고가 있어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재판이 재판 중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형사 재판입니다. 범죄 혐의 그러니까 불법을 한 거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일본에서는 검찰관 켄사츠칸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했겠지만 검사가 대신해서 소송을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제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소는 소송을 시작한다. 그래서 재판관은 증거를 판단하고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입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검사도 있고 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 어, 만약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뭔가 정책을 했어요. 정책을 했는데 국민이 피해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개인이 이제 그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하는 재판이다.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저번에 강조 드렸었던 건데 일본국 헌법 전에 메이지 시대 때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하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행정재판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재판소, 군법회의 등 특별재판소는 일본국 헌법 시절부터 없다. 지금도 특별재판소는 없다. 이렇게 말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한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고, 특별재판소는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방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다른 사건들처럼 지방재판소에서 1심 하면 됩니다. 1심에서 불복했어. 그러면은 2심 고등재판소 안 됐어. 그러면 마지막에 3심 최고재판소 이렇게 가는 거 똑같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여기 일본 재판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여기 삼심 제도라고 써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인데요.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1심, 2심, 3심 세 번까지 각각 다른 단계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억울한 죄를 만약에 1심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엔사이라고 하는데요. 엔사이, 원죄, 억울한 죄를 말합니다. 억울한 죄를 엔사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죄. 그리고 아래 써 있는 것을 조그만 글씨로 한번 살펴봅시다. 음,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최종 판결 뒤에 재심 요청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심까지 했는데 다시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 3심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3심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무죄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실제로 범죄자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은 재판소가 뭔가 판결에 큰 오류를 저질렀다든가 어쨌든 뭔가 실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죄로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 무죄라면은 당연히 재심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재심 요청의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뭐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 호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코급, 상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서 무조건 3심을 가는 줄 아는데 아니고 상소하지 않으면은 1심, 2심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2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1심에서 받아들여 그러면 1심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라면 피고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백, 뭐 다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뭐 그 협박 혹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고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은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공개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판 공개 원칙 여기 말 그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공개가 원칙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공개입니다. 왜 공개를 하냐? 국민의 감시하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아래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나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 비밀. 근데 이거는 예시예요. 프라이버시, 기업 비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재판관 전원이 동의를 하면 여기가 좋네. 자, 그러니까 재판관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봤는데 누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어요. 다 프라이버시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만 그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프라이버시나 기업 비밀 이런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판에 대한 범죄, 출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욕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재판이 일어났다. 그런데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한다.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이런 국민의 권리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 그러니까 재판관 전원의 동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공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말했다시피 무조건 공개야. 그런데 아주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강조를 했다시피 특별재판소 없습니다. 특별재판소 없고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기본적인 재판소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재판소의 종류에 대해서 아래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판소는 그러니까 그 항상 있지 않고 음,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재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자, 최고재판소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3심 끝이라는 이름에서 종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 1명과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된다. 근데 장관도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인데 최고재판소의 판사는 임명 후에 첫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이후에는 각 사람마다 10년마다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이 저 사람을 자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잘릴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고등재판소부터, 그러니까 최고재판소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하급재판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그리고 가볍게는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이런 것도 재판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판소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법부는 국가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압력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권리 보호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오늘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권력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고, 권력을 서로가 나눠서 견제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을 하면은, 이제 독재를 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특정 집단의 압력을 사법부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는 구속을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법 말고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지만 법률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용어가 이겁니다.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서 징계 처분 당하거나 사직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배웠었던 것, 다만,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 의해서는 탄핵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그만 말 그대로 자르는 것이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월급을 깎거나 감봉, 아니면은, 뭐, 3개월 일 못하게 하거나 정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법부 내에서 하는 거지,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요 부분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최고재판소에는 임기의 제한이 없고,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급재판소는 10년 임기가 있으나 10년마다 계속 할 수 있다. 뭐, 정년은 65세다. 단위재판소는 70세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심심하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었던 것이 나옵니다. 위헌 입법 심사권.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견제 수단, 그러니까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놓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 자, 모든 재판소는 법률은 이제 그 국회가 만드는 것이죠. 조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지방공공단체에서, 법률에 기반해서 이제 지방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 중에서는 아까 전에 정령이 있었죠. 정부의 명령, 무슨 령 이렇게 써 있는 게 명령입니다. 그 행정부 산하에 외무성, 법무성 이런 것이 있죠. 그런 데서 내린 명령도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령이 있으면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이제 뭐랄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영업 허가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위헌했으면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영국의 정치 시스템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헌법이 없죠. 헌법이라는 그냥 불문 헌법이라서 문서로 된 헌법이 없고 커먼 로우라고 해가지고 관습법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을 헌법의 역할로서 참고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문서로 없기 때문에 위헌 입법 심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있다, 함부로 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으면은 뭐랄까,
입법부, 국회가 법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 근데 사법부가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너네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바꿔. 막 이렇게 오히려 사법부가 너무 세져가지고, 입법부를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막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권이 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재판소는 요거 발표해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치행위론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스나가와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스나가와 사건. 일미 안전보장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스나가 사건. 일미 안전보장,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함께 그 날에 일본과 미국이 서로 안보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은 건데요. 그런데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합법성을 가리는 스나가 사건에서 이제 일단은 통치행위론을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나가 사건 추가로 설명할게요. 특히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우리가 판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나 합헌이나 어느 쪽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재판소가 판단할 때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정부나 정치가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 아니면은 미군을 어디다가 배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재판소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통치행위론을 근거를 해서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스나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말고 여기서 좀 쓸게요.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 뭐랄까, 도쿄 근처에 스나가의 미군 기지가 있었고, 에, 그 미군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데모 부대가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보 투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데모 부대가 미군 기지를 침입했어요. 침입해가지고 좀 뭐랄까 폭동 이렇게 일어나서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유혈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유혈 사건. 그런데 1심은 어디라고 했어요? 지방재판소라고 했죠.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1심 판결을 했는데 무려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군의 일본 주둔은 헌법 9조 평화헌법 위반이다. 왜냐면은 육해 공군 및 어떤 전력도 갖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반이기 때문에 데모 부대가 이제 무죄다. 이렇게 좀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난리가 나가지고 자 원래는 뭐라 그럴까 고등재판소로 가야 되긴 하는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 상고라고 해서 바로 최고재판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재판소는 여기서 이제 통치행위론을 말하면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명백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다면은 재판소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이건 법률 용어인데 파기환송을 해버린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 재판소 판결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급재판소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관련된 사건이 스나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